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 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 읽기는 책 제목 어떻게 지내요? 지혜니 시그리드 누네즈 장편소설. 시그리드 누네즈,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995년 장편소설을 시작으로 8편의 장편소설을 비롯해 수전 선택을 회고한 산문, 우리가 사는 방식을 펴냈다. 2018년 친구로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 화이팅상, 로준솔 가족재단상, 로마문학상 등을 받았다. 어떻게 지내어는 누네즈의 최신작으로 그의 문학적 성취를 다시 한번 확장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죽음을 앞둔 친구와의 여행이라는 소재를 통해 죽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 여성의 삶 등 무거운 주제들을 감상적이지도 않게 가볍지도 않게 다룬다. 책은 그 여정을 함께하는 두 여성의 우정, 유대감, 서로를 이해하고 지탱해주는 모습을 그려내는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삶의 미묘한 단면들을 세심하게 포착해낸다. 뉴욕타임스 비평가들이 꼽은 올해의 책을 비롯하여 가디언, 피플 등 유수 매체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요즘에는 어떤 글이든 대개 글머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열게 된다. 벌써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그런데도 여전히 종식은커녕 나아질 기미도 없어 보이는 팬데믹 상황은 개개인의 사고를 뛰어넘는 어떤 초현실성을 띠는 것도 같다. 최근 세계 곳곳에 폭염, 산불, 홍수 등 기후 변화까지 더해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는데 일상적이라 무감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 우리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달랐을까?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중단되고 마스크를 늘 쓰고 살아야 한다는 특정한 사실들을 빼면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되던 당시 그것이 근대 인류 문명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니 아마 그 이전부터 세계 어디에서나 인간의 삶에는 종말의 기운이 가득했을 것이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에 눈을 감고 살 수 있었을 뿐. 팬데믹 와중에 출간되었지만 그 이전에 쓰인 어떻게 지내요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인류 문명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음을 새삼 깨우쳐준다. 소설가로 데뷔한 지 23년 만인 2018년에 친구로 전미 도서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하며 유명해진 시그리드 누네즈는 어떻게 지내요에서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간다. 인류 문명의 종말을 주제로 한 화자의 전 애인의 강연과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둔 친구를 투축으로 한 인류 문명의 죽음과 개인의 죽음. 소설의 출발점은 인류 문명의 종말, 더 나아가 인류로 인한 지구의 종말을 주제로 한 전 애인의 강연이다. 다 끝났다는 그의 말은 극히 거시적인 죽음을 지칭한다. 그는 대다수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조장하거나 묵인했고 그것만큼 인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얼마간 그 거시적 특성에서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자본이 주도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오랜 기간 집적된 결과 지금 자정 2분 전에 이르렀겠지만 여전히 그 둘 사이를 직접 연결짓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진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분명해질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던 인류의 종말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친절하라. 네가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격언이 널리 알려지고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어떻게 지내요는 주로 여성의 삶의 일화들, 나이 들고 죽음을 맞는 여성의 일화를 들려주었지만
그 모두가 분쟁과 혼란, 모든 관계에 내재한 어긋남이라는 큰 배경 위에 놓여 있다. 남녀관계는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육친애가 사라져간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남편은 부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삶의 기대에 부풀고 평생 자신을 향한 딸의 적대감을 상대해야 했던 친구는 불치병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계획을 딸에게는 알리지도 않는다. 도로에서 몸을 부딪힌 남녀나 여성이 겪는 흔한 성희롱에서처럼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사회의 온갖 악과 부당함을 향한 분노가 어쩌야 된 일인지 다시 갈등을 빚어내고 그렇게 삶은 갈수록 격렬한 전쟁터가 된다. 심지어 고양이에게도. 화자는 이 모든 사실에서 한 걸음 떨어진 기록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듯 싶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 얼마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일처럼 직접 경험한 일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일화는 친구의 이야기거나 친구나 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고 화자는 자신의 견해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그것을 다분히 중립적으로 전달한다. 암 치료가 실패하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하기 전까지는 한적한 뉴잉글랜드 마을로 거처를 옮긴 화자는 이제 전 애인을 통해 인류의 종말을 상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친구의 죽음을 예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 죽음에 둘러싸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자신도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간다. 소설의 끝. 그 마지막 날 아침 화자는 전 애인과 다시 예전과 꼭 닮은 언쟁을 하고 친구의 죽음을 내내 지켜보며 언젠가 일어날 자살을 기다리는 긴장감을 못 이겨 마침내 자신도 무너져 내린다. 그것은 예상과 달리 상대에게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관계, 서로 정서적으로 얽힌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표현할 수 없어 괴롭지만 때로 마음을 쥐어짜는 듯한 동통이 찾아오지만 그렇게 둘 사이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강렬한 친밀감과 연대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과 내게는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견디며 살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이 소설의 제목으로 돌아온다. 시몬 베유의 말에서 따온 어떻게 지내요? 라는 말은 원어인 프랑스어로는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은 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자잘못을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소설 속 일화들이 진짜 고통받는 삶의 장면이라기보다 연로한 여성 작가의 불평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 문학작품이라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식의 착잡함만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든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주변에 죽음이 만연하고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 또한 엉망이 된 세상을 편리하게 단순화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직시하는 일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가 연루되고 손쉬운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재난 상황의 특징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재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종말을 향해 가는 재난 상황 앞에. 본문을 읽어볼게요. 한 남자의 강연을 들으러 갔다. 대학 교정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그는 교수였지만 다른 지역 대학의 교수였다. 그의 초에 국제적인 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연이었지만 강당은 반 정도만 차 있었다.
나 자신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면 그곳 청중 사이에 끼어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도시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친구가 암에 걸려 그 특정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난 그 친구를 보러 왔다.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병이 위중하여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사랑하는 나의 오랜 친구. 2017년 9월 셋째 주였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잡았다. 호스트는 은퇴한 도서관 사서로 남편과 사별했다. 프로필을 보고 자식이 넷이고 손주는 6이고 요리와 영화 관람에 취미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병원에서 3km 남짓 떨어진 작은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 살았다. 깨끗하고 깔끔한 집이었고 희미하게 쿠민 향이 났다. 손님방은 대개는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만한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플러시천으로 된 카펫들, 푹신한 거위털 이불 위에 베개를 여럿 늘어놓은 침대, 말린 꽃이 담긴 도자기병이 놓인 작은 탁자, 문고판 미스터리 소설이 쌓인 침대 옆 협탁. 내게는 도무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장소였다. 사람들이 대체로 아늑하다. 개미 틀리니 휘게니라고 할 법한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숨이 막히기도 한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고 했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야 내가 예약하고 도착하는 사이에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소식을 퉁명스럽게 툭 던지고는 곧장 화제를 돌렸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었다. 사실 물어보려던 것도 그의 태도에 그래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그렇게 화제를 돌린 것이 감정이 복받쳐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불평을 남길까 걱정되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이 울적해지게 호스트가 죽은 고양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함.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늘 보이는 그런 후기. 주방에 차려둔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에어비앤비에서 공부하는 대로 그 시간에 호스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숙박객을 위해 시내에서 열리는 행사 광고를 붙여놓은 크로크판을 살펴보았다. 일본 판화 전시, 공예 박람회, 순회 중인 캐나다 무용단, 재즈 페스티벌, 카리브해 문화 페스티벌, 이곳 경기장의 경기 일정, 시 낭독 공연, 그리고 그날 밤 7시 반 그 작가의 강연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냉혹해 보인다. 아니, 냉혹하다는 너무 냉혹하다. 근엄하다고 하자. 나이 들어가는 백인 남자들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갖게 되는 그 인상. 순백색 머리칼, 부리 모양의 코, 얇은 입술, 날카로운 시선, 맹금류를 닮은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꼭 와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디 와주시면 좋겠어요. 도무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이런 식에 가깝다. 명심해. 내가 당신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 그러니 내 말 새겨들어. 그러면 뭔지 좀 알게 될 거니까. 한 여자가 그를 소개한다. 그에게 강연을 부탁한 학과장이다. 익숙한 유형의 여성이다. 매력 넘치는 학자, 지적인 요부, 똑똑하고 고등교육도 받았지만 페미니스트이고 힘있는 자리에 있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결코 촌스럽게 옷을 입지도 않고 따분한 공부벌레이거나 무성적인 드센 부류도 아님을 알리려고 기를 쓰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특정한 나이를 넘었으면 어떻게 될까? 딱 달라붙는 치마와 굽 높은 신발, 빨갛게 칠한 입술과 염색한 머리. 한 번은 염색 전문 미용사가 여자가 흰머리가 생기면 분명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그 모든 것이 나는 여자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상 배를 고를 것이 뻔한 마른 몸매. 그런 여성들의 머릿속에는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도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안타까울 만큼 자주 떠오른다. 셔츠를 풀어 헤친 베르나르 앙리 랩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은 어린 시절에 시달린 기억이 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좋은 머리 때문에. 남자들은 안경 쓴 여자들에게 수작을 걸잔다는 말은 사실 똑똑한 여자, 책을 좋아하는 여자, 수학 선수, 과학에 빠진 공부벌레들을 겨냥한 말이었다.
시대는 변화한다. 지금 안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는 똑똑한 여자에게 끌린다고 시대는 남자들이 얼마나 흔한가. 혹은 최근 한 젊은 배우가 공유한 글은 이러했다. 내가 큰 여자야말로 가장 섹시한 여자다. 고백하건대 그 말을 듣고는 눈을 얼마나 치떴던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머리를 획 젖혀야 했다. 토스카니니가 리허설 도중 한 소프라노에게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소프라노의 커다란 가슴을 움켜쥐며 이게 두뇌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소리쳤다는 일화 같은 게 사실이었지 않은가. 그러고는 이런 말이 생겼다. 남자는 엉덩이가 뚱뚱한 여자에게 수작을 걸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강연 후 을에 이어지는 학과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 남자의 명성을 생각하면 이 근방에서 가장 값비싼 식당에서 준비한 훌륭한 만찬일 테고 거기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을 것이다. 당연히 여자는 한담 말고 무척 진지한 대화를 바랄 것이고 어쩌면 약간의 희롱도 기대하겠지만 남자의 관심이 줄고 식탁 저 끝에 앉은 대학원생에게 쏠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자의 안내를 맡았고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동행하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호텔로 수행하는 임무까지 맡게 된 그 대학원생은 고작 와인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자꾸만 자신에게 향하는 그의 시선을 갈수록 대담하게 맞받는다. Check it out, how you do? What it do? Tick it tock and I move. Booty now, you do. M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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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each beautiful. 살짝 웃어만 자꾸 자꾸 몸만 찡긋 Listen to the day, get some more to get Damn, is that good?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겐가민가 어딘가를 가래 플러팅인가 블러핑인가 You got me MBTI가 sexy type 내 섹시나 해 GDB like that MGM이 나세 I don't think so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Check it out, how you do? What it do? Tick it tock and I move. Booty now, you do. M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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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each beautiful. 살짝 웃어만 자꾸 자꾸 몸만 찡긋 Listen to the day, get some more to get Damn, is that good?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겐가민가 어딘가를 가래 플러팅인가 블러핑인가 You got me MBTI가 sexy type 내 섹시나 해 GDB like that MGM이 나세 I don't think so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Come do something to me right now. Come do someth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Too hot to touch, show me. Come do someth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pull me, I'm still running till I reach. You do something, the chills running. I feel something, still running
빠질 수 없는 절차로 연사의 공적이 나열되는 동안 남자는 시선을 내리깔고 겸손한 척하며 마음이 불편한 듯한 인상을 쓴다. 그런다고 아무도 속을 것 같지는 않지만 교재 공부보다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나에 따라 성적을 받았다면 난 아마 낙제를 했을 것이다. 뭔가를 읽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는 집중력을 잃는 법이 별로 없는데 어떤 종류이건 강연만 들었다 하면 곤란을 겪는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송할 때가 가장 심하다. 연사가 입을 떼기가 무섭게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게다가 특히 이날엔 유독 정신이 어수선했다. 오후 내내 병원에서 친구와 함께 있었다. 친구의 고통을 지켜보느라 친구의 상태를 본 내 당혹감을 행여 알아챌까 내비치지 않으려 기를 쓰느라 기진맥진했다. 병을 대하는 일, 그 일에 능란했던 적 또한 없었다. 그래서 자꾸 딴 생각에 빠졌다.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그랬다. 이야기의 흐름을 몇 번이나 놓쳤다. 하지만 별 상관없었다. 강연은 그가 잡지에 기고한 긴 글에 기초한 것이었고 난 그 글을 이미 읽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읽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읽었다. 병원에 있는 친구도 읽었다. 짐작건대 청중도 대부분 읽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 가운데는 이미 내용은 잘 알고 있기에 질문을 하고 싶어서 작가가 했던 주장에 대한 논의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특이한 결정을 했다. 오늘 밤 강연에 토론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그의 강연이 끝나고서야 알 수 있었다. 다 끝났다고 그가 말했다. 그는 어느 다른 작가의 프랑스어 문장을 번역해서 인용했다. 인간 이전에는 숲, 인간 이후에는 사막. 대재앙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희생을 해야 하든 인류에게는 그렇게 해보려는 의지가, 집단적 의지가 없음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지능 있는 외계 생명체에게 우리 인류는 죽음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다 끝났다고 그가 다시 말했다. 수세대를 거쳐 우리를 지탱해온 믿음과 위안도 이제 더는 없고 개개인의 지상에서의 삶은 어김없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계속 이어지며 우리가 속한 세상은 지속되리라는 암도 이제 더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문명은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이 새로운 암을 지닌 채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 세계와 우리 문명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온갖 힘들로 그것을 막아 세워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이 인간의 최대적이라 인류를 몇 번이라도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병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나 허무주의자, 양심이나 공감 능력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의 손안에 들어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지도 못했고 그 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러고 싶은 유혹을 억누르기 힘든 사람들이 권좌에 오르는 일도 막지 못하는 사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어느 고상하고 지능 높은 유인원 종족이 우리를 대신하리라는 생각은 멋진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멸종으로 지구가 다시 기회를 맞으리라 상상하면 아마도 좀 위안이 되겠지요. 그러나 동물계 전체가 파국을 맞을 겁니다. 그 어떤 악도 그들 탓에 생기지 않았지만 유인원과 다른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과 함께 파국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멸종시키지 않았다면 말이죠. 핵의 위협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적이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의 핵무기가 전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수세대에 걸친 인간의 어리석음과 근시안적 사고와 자기 기만이 초래한 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을까요? 화석연료, 기업, 그들은 몇 번이나 되고 우리는 대체 몇입니까? 자유로운 민중인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인 우리가 그 자들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데 너무나 열심인 그들과 그들의 정치적 조력자들에게 맞서지 못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자들이 이미 거기서 수조 수천억 이윤을 뽑아내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갑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들 편에 서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세력의 선두에 서서 활개치고 있으니 우리 지구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 지구적 생태계 재앙에서 비롯한 식량과 식수 부족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난민이 필사적으로 찾아간 곳 그 어디든 그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리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머지않아 인간을 향한 비인도적 행위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규모로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남자는 훌륭한 연사였다. 앞쪽에 놓인 강연대에 아이패드를 두고 이따금 시선을 내려 그것을 보았지만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암기한 듯이 말했다. 그런 면에서 배우 같았다. 좋은 배우, 훌륭했다. 단 한 번도 말하면서 주저하거나 더듬대지 않았지만 미리 연습한 분위기도 아니었다. 재능, 권위 있는 말투였고 대단히 설득력이 있었으며 분명 모든 말이 확신에 차 있었다. 이 강연의 토대이기도 한 내가 읽은 글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참고 자료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의견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신들이 내 말을 믿건 말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식의 진정 그러하다면 나로서는 그가 강연을 하는 게 이상했다. 정말 너무나 이상했다. 자기 말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실제로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잡지에 실린 글에서 썼던 내가 기억하는 말투와는 다른 말투를 취하리라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뭔가가 낙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차피 완전히 파멸이라는 예언이 아닌 뭔가가 있을 줄 알았다. 적어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든가 하다못해 한 가닥, 다만 한 가닥일 뿐이라도 희망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말에 혼이 나갈 정도로 겁을 집어먹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면 굳이 왜 우리를 앞에 놓고 강연하는 건가요, 선생님? 청중석에 앉은 다른 사람들도 분명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본다.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오 테러리즘. 불가피하게 또다시 닥쳐올 팬데믹. 그에 대해 역시나 불가피하게 우리는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가 말했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 감염병, 전 세계적인 극우 정권의 발흥, 선동과 속임수가 정치 전술과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고 그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상황, 전 지구적 지하디즘을 제압하지 못하는 무능, 생명과 자유, 문명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것은 무엇이든에 대한 위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에 맞설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몇몇 테크 기업들의 수중에 그렇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그 기업들의 권세와 수익이 걸려있는 대중 감시체제는 말할 것도 없죠. 미래의 인류에게 최선의 이득이 된다고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들 기업이 지닌 도구들이 언젠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자비한 종말을 초래할 아주 놀랄 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되리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진정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첨단 기술의 신과 주인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끝장나기까지 실리콘밸리는 얼마나 많은 마약성 진통제를 더 생산하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하지 않나요? 어디에서든 추적하고 끊임없이 윽박을 지르고 우리 속 동물이나 되는 듯이 푹푹 찔러대는데 개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할 선택지조차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소위 자유를 사랑한다는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감시 자본주의를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지 않나요? 빅테크 기업에 너무 겁을 먹어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요?
인류의 멸망을 연구하던 외계인이 어느 날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유를 감당할 수 없었다. 차라리 노예가 되고자 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 없이 그가 쓴 글만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날 밤 실제로 그의 모습과는 꽤 다른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단어와 그 의미와 끔찍한 사실들로 미루어 아마 꽤나 격한 모습을 보이리라 상상할 것이다. 이렇게 차분하고 온율이 실린 문장들이 아니라 이 냉철한 가면이 아니라 딱 한 번 감정이 이 순간 이는 것을 보았다. 동물에 대해 말을 하다가 약간 목이 맸던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는 일말 동정심도 없는 듯했다. 말을 하는 사이사이 시선을 들어 강연대 너머 청중을 맹금류의 눈초리로 훑었다. 나중에서야 그가 왜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몰지각한 발언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음이 분명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본 적이 있는가? 저 연사로서는 이런 주제의 강연을 한 후 그런 일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역정을 낼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다. 분명 분노가 있었으니까. 억제된 냉정함 이래로 그것이 감지되었다. 깊숙이 화산처럼 부글거리는 감정. 표출하기로 하면 그 감정은 그의 머리끝에서 뿜어져 나와 우리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었다. 청중의 태도에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기이하기까지 했다. 자신들의 미래를 그렇게 암울하게 그려 보여주는데 자식 세대의 미래는 더 암울하다는데 그토록 온순하다니. 자연의 질서가 처참하게 뒤집히면서 처음에는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부러워하고 그에 따르면 이 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듯이 그렇게 차분하고 공손하게 경청하는 모습이라니. 이게 갈채를 보낼 일인가 싶지만 우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지금 얘기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박수월체를 받기 앞서 강연을 끝내기 전에 그가 어떤 말을 꺼내는 바람에 사실 청중의 그 잔잔한 표면에 잔물결이 일었다. 청중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지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들썩거렸다. 몇 명 인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도 보였고 내 뒤쪽 어딘가에서 어떤 여자의 신경질적인 웃음소리도 들렸다. 다 끝났다고 그가 말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미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저질러온 참담한 실수들을 제 시간에 만회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나 파편화되었고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쨌든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해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도 전 세계에서 100만 종의 동물이 멸종할 위험에 놓여도 환경 파괴가 나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법은 없지요. 게다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가장 창의적인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독창적인 해결책을 내주리라는 기대를 걸 만한 그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초연함, 순간에 집중하기,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세속적인 걱정거리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기 따위의 개인적인 치유법과 유사 종교 행위에나 파묻혀 있으니 얼마나 설굽은 일입니까? 이 세상은 한갓 그림자이고 사체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이 환영을 실제의 세계로 착각하지 말라. 자기 돌봄,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사회 자체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죠. 마음 챙김을 향한 열광 역시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는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타이타닉호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시기적절한 행동은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는 개인의 노력도 아니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임박한 파멸에 대해 광적이면서 과도한 집단적 집착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하나는 우리는 계속 아이들을 낳아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중석에서 웅성거림과 들썩임, 여자의 신경질적인 웃음 같은 앞서 언급한 동료가 다시 일었다. 이는 또한 새로운 내용이기도 했다. 아이들이란 주제는 잡지에 실린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임신한 여성들이 모두 임신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수세대 동안 인류가 해왔던 식의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사는 동안 지구가 전혀 살 수 없는 곳이 되진 않더라도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 세상으로 한 인간을 불러내는 일이 어쩌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위험이 전혀 안 보인다는 듯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듯이 행동하는 일이 이기적이진 않는지 어쩌면 심지어 비도덕적이고 잔인하진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절박하게 바라는 아이들이 이미 수없이 많지 않나요? 지금 수백만, 수천만 명이 온갖 인도주의적 위기로 고통받는데 다른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은 그저 눈을 감아버리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미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곁에 허금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나요? 어쩌면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가 소리를 높였다. 종말에 직면한 문명에서 도덕적이며 의미 있는 방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라는 가족과 우리의 동료 생물들과 아름다운 지구에게 지금까지 저질러온 파괴적인 해악에 대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아주 작은 차원에서나마 그 보상을 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할지 배우는 겁니다. 이별을 말하던 너의 이유를 이젠 알 것 같아. 지겹게 싸우며 상처만 남은 우리라는 걸 알아. 뒤돌아 떠나는 널 잡지 못했고 미안한 후회만 매일 반복했어. 멀리 떠나가면서 차갑게 내게 말했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웃기는 소리 같겠지만 네가 나를 떠난 그날에 난 멈춰 있으니까. 이제는 늦은 소리지만 혹시 이 노래가 닿으면 날 떠올려줄래. 노력을 해봐도 또 반복이었고
그는 아이패드를 강연대에서 집어들고는 빠른 걸음으로 무대 뒤로 사라졌다. 박수 소리에서 청중의 당혹스러움이 묻어났다. 끝난 건가? 다시 나올 건가? 하지만 연단의 모습을 드러낸 건 그를 소개했던 여자였고 여자는 청중에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며 즐거운 밤 보내시라는 인사를 했다. 그래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지어 강당을 빠져나왔고 건물 밖 상쾌한 밤 공기 속으로 쏟아져 나왔다. 기록적으로 기온이 높은 해였지만 그곳 그달의 날씨로는 계절에 딱 맞는 기온이었다. 술 한잔 해야겠다. 가까이에서 그런 말이 들려왔다. 나도 하는 대답도 멀어져가는 사람들 무리에 깔아진 기운이 감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멍한 표정에 말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던 것을 지적했다. 너무 거만하잖아. 누군가 말했다. 객석이 꽉 들어차지 않아서 성질이 났나 보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진짜 재미없어. 그런 말도 들렸다. 네가 오자고 했지? 내가 안 그랬다. 그런 말도. 나이 든 사람들의 무리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다. 아,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다 끝났습니다. 로이 오비슨인 줄 알았다니까. 완전 신파야. 무책임하고 이런 말도 들렸다.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야. 이런 말도. 붕괴한 목소리로 도대체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말도. 난 걸음을 빨리하여 사람들 무리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한 남자가 거의 나와 발을 맞춰 걷고 있었다. 객석에서 봤던 사람이었다. 검은색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혼자였고 걸으면서 그 많은 곡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휘바람으로 불고 있었다. 술 한잔 해야겠어. 솔직히 어디선가 이 말이 들리기 한참 전부터 나 역시 그런 마음이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잔하고 싶었다. 올 때도 걸어왔으니 2km도 되지 않았다. 갈 때도 걸어갈 작정이었고 가는 길에 술, 와인 한 잔을 원했다.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여럿 있었다. 하지만 처음 와본 동네이고 혼자서 편히 술을 마실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지 알지 못했다. 들여다보는 곳마다 너무 붐비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어떤 이유로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외로움과 실망감이 밀려들었다. 익숙한 기분이었다. 휴대용 술병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어떤 여자 생각이 났다. 그만 포기하려는 순간 숙소 근처 모퉁이에 카페 하나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 앞서 그 앞을 지나갈 때 보니 텅텅 비어 있었고 와인도 팔았다. 물론 이 시간에는 비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거리에서 들여다보니 빈 테이블은 없었지만 바에 앉을 자리가 있었다. 나는 들어가 앉았다. 순간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내 눈에는 대화를 즐기는 유형으로 보인 화려한 문신에 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 바텐더가 딱히 상대할 다른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기대 구석이 되어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몇 분간 만지작거렸다. 장미꽃잎의 빗방울과 새끼 고양이 수염. 드디어 바텐더가 내 쪽으로 슬슬 걸어와. 그러니까 내가 투명인간은 아니었던 거다. 주문을 받았다. 드디어 술이 내 앞에 놓였다. 레드와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고되고 긴 하루의 끝. 와인잔을 두고 앉으면 마음을 가다듬기가 더 수월하겠지. 하지만 바로 뒤쪽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이내 정신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두 사람이었는데 몸을 돌리지 않는 한 볼 수는 없었다.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들의 대화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딸. 어머니는 세상을 떴다. 병으로 오래 고생하다 1년 전에 죽었다. 유대인 가족이었다. 사실을 밝힐 때가 왔다. 다른 곳에 사는 딸이 길을 맞아왔다. 아버지는 내내 웅얼거림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극기하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텐더가 음악 소리를 더 키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네 엄마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 알아요, 아빠. 그동안 엄마가 겪은 게 말이야. 안다고요. 나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용감했지. 그 누구보다 말이야. 안다고요, 아빠. 나도 같이 있었다고요. 내내 같이 있었잖아요. 사실 아빠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아빠?
그 뒤치다거리를 내가 다 했잖아요. 아빠는 엄마 걱정만 하고 엄마도 아빠 걱정만 하고 물론 두 분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는 나도 잘 알아요.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이 생생해. 아빠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 했고 두 분 곁에는 제가 있었죠. 하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 욕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고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진심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준 적이 없잖아요. 심리치료사 말이 그래서 내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래요. 알아요, 아빠.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그 점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매일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심리치료사 말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대요. 예식을 잘 치른 것 같아? 예식은 어땠니? 숙소로 돌아오니 호스트가 차가 담긴 머그잔을 앞에 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를 봤다고 호스트가 말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강연했어요. 거기서 봤어요. 아, 전 못 봤어요. 내가 말했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난 한참 앞쪽에 있었어요. 친구랑 함께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앞쪽에 앉는 걸 좋아하거든요. 끝나고 나가면서 당신을 봤어요. 어디 들러서 요기를 했나 봐요?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자 좀 어처구니가 없었다. 오다가 술 한잔 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기라도 하단 말인가? 사실 그날 병원을 나선 후로 병원에서 본 광경과 그곳에서 맡은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호스트가 차를 끓여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호스트가 말했다. 내 친구가 워낙 열렬한 팬이라 꼭 봐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솔직히 그 사람 코앞에 앉아있지만 않았다면 중간에 일어나서 나갔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대단한 지식인이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지만 내 생각엔 말투가 참 중요한데 그 사람 말투는 정말 너무 거슬렸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희망이라고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봐요. 다짜고짜 벌떡 일어나 일말의 희망도 없다고 하다니. 그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말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놓고는. 사람들이 정확히 뭐라고 했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좋은 지적이라고 내가 동의했다. 게다가 사람들이 정말로 삶에 희망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요? 무슨 디스토피아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실제로 그런 내용을 어느 책에선가 분명히 읽었어요. 아니면 국가가 임신을 범죄로 취급했다는 거였던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다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다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사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강연을 대학에서 열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가 말했다. 뭐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도 나쁠 건 없겠지만 그가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쁠 건 없겠다고 내가 동의했다. 정말 차 안 마실래요? 뭐 다른 거라도? 와인? 아니요, 괜찮아요. 내 방으로 가려다가 강연장을 나서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휘바람으로 불던 남자가 생각나서 그 얘기를 해줬다. 아, 정말 웃기네요. 그가 말했다. 세댄 소리로 경적을 울리듯 웃었다. 그 감성적인 노래는 전혀 내 취향이 아니지만 가사는 다 알죠. 그렇게 나는 그날 하루 겪은 기묘한 순간들에 더해 낯선 집의 부엌에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것을 들으며 서 있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려다가 협탁에 쌓여있는 미스터리 소설 중 맨 위쪽 책을 집었다. 1970년대 뉴욕의 지저분하고 누아르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하이스미스와 심농의 전통을 잇는 심리 스릴러.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결혼한 지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빠졌던 짧은 기간을 빼면 그가 아내를 진정으로 아낀 적은 없었다. 남자는 여자를 증오하게 되었는데 여자가 비열하고 이기적인 데다가 남자를 경멸하는 태도로 대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 남자의 내면 깊숙이에는 항상 여성 혐오가 깔려 있었고 거기엔 어릴 때 툭하면 그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어머니 탓도 있었다. 그가 즐겨 찾는 시내의 매춘 부부부터 법적인 관계인 아내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떤 여자든 관계를 하고 나면 강한 수치심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머니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특정한 여자를 살해하는 공상에 자주 빠졌다. 마음속으로 그 여자들을 후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교살 후보들. 그 남자는 신혼여행 장소였던 카리브해 리조트로 두 번째 신혼여행 계획을 떠날 생각을 했다. 범행 장소로 그 리조트를 선택한 이유는 호텔방 발코니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꾸며내기가 쉬울 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절도범이 혼자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결국 목졸라 죽이게 될 것이다. 남자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세세한 계획을 세웠고 몇 달 뒤로 잡아놓은 여행 날짜가 다가오길 기다린다. 그러다가 아내의 행동이 어딘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알고 보니 아내의 비밀은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그 사실을 아내가 막 임신 중절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알게 된다. 비록 신앙생활은 등한시했지만 어쨌든 카톨릭 신자인 아내는 자신이 지옥에 갈 거라는 강박에 시달린다.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남자는 믿기질 않는다. 굳이 그 먼 아루바성까지 갈 필요가 없다. 절도범이 호텔방에 침입했다고 꾸밀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더없이 좋았다.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완전히 그럴듯한 명분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교회의 눈으로 보자면 자신은 살인을 저지른 셈이라며 친구에게 울면서 하는 얘기를 엿들은 적도 있다. 그래서 남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런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아내는 또다시 뜻밖의 일을 저지른다. 그 존재를 전혀 짐작조차 못했던 남자친구와 도망을 가보는 것이다. 이에 남자는 솟구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야수처럼 날뛴다. 곧장 사창가로 차를 몰고 가서 매춘부를 목졸라 죽이고 하필 그때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포주까지 죽인다. 나중에 그는 여자를 죽일 때도 자신이 갈구하던 격렬한 흥분과 해방감을 맛보았지만 남자를 죽일 때는 자부심이 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여자를 죽일 때의 감정을 반추해본다. 여자에게 반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죽어도 싸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측은한 마음도 없었다. 어차피 창녀이고 창녀가 살해되는 일이야 늘 벌어지지 않는가. 어차피 창녀란 그런 존재니까. 일부가 그렇게 끝났다. 퍼티샤 하이스미스는 자신이 범죄자를 좋아한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활력이 있고 영혼이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 그런 류의 인간들이 무척 흥미롭고 심지어 탐복할 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 소설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살인범은 그렇지 않고 연쇄 살인범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 이 소설의 살인범은 잔인한 사이코패스에게 흔히 보이는 1차원적 인성을 지녔다. 양심과 공감 능력이 결핍된 잔인하고 가학적인 인물이다. 그나마 그를 약간 호의적으로 보게 되는 건 그가 자기 향상의 열망을 지녔기 때문이다. 20대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 부분을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과 연결지었다. 소설의 첫 장면, 아름다운 여름날 해질녘에 남자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환한 링컨 센터 건물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광장의 중앙 분수대 주변 물보라에 피어난 무지개를 보며 그는 이런저런 공연을 보러 몰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자신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야만적인 범죄를 계획하는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교양을 더 쌓는 공상도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열망에서 그는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교 수업에 몰래 들어간다. 더 교양을 쌓고 대단한 책들을 읽고 음악과 예술에 대해 배우고 이것이 바로 그가 아내 살해 충동을 자신의 몸에서 없애버리고 나면 해보고 싶은 일이다. 나로서는 살인범에게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측은하기는 했다. 그의 죄악만큼이나 이런 장점 때문에도 그가 결국 파멸하리라는 감이 왔다. 하지만 굳이 더 알아내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었다. 30페이지쯤에 일부 끝에서 그만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살인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미스터리물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우여곡절과 반전을 수없이 거치고 또 다른 난리법석으로 한참을 끌다가 이르는 결말은 대개 허탈했고 나쁜 놈이 잡혀서 궁극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받거나 파멸되는 대목은 하나같이 그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롭지 않은 부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요양원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 그에게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미스터 물인 그 책을 매번 새로 읽듯 읽고 또 읽을 수 있었다. 그 책을 끝마칠 때쯤이면 읽은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다시 읽더라도 결론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숙소의 호스트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일부러 조용히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거실에 들어오는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떠날 준비를 하고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다. 호스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기에 나를 보지 못했다. 내가 입을 열자 헉 소리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몸을 돌렸다. 어떤 나이가 지나고 나면 다시 아기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여성들이 있다. 얼굴에 살이 오르면서 동시에 늘어지기도 해서 아기 때 어떻게 생겼을지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때 나를 돌아본 그의 얼굴이 그랬다. 겁먹은 아기 같았다. 울고 있어서 그런 인상이 더 강해졌는지는 모른다. 아, 그럼요. 괜찮죠. 그가 짧고 강한 웃음을 내뱉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Come on, it's gonna be fucking hard. Special edition and your AI couldn't copy. I'm leaving clues in the fitting room and it's hot tea. No, I'm not thinking about no exes, no, they miss me. I got the whole room spinning like it's tipsy. Don't boast, take it to the chorus. Ooh, wanna rock with Jenny. Keep your head down, nails done like Jenny. I got him obsessed like Jenny. Like Jenny. I think I really like Jenny. Haters they don't really like Jenny. Cause they can never ever be Jenny. But have you ever met Jenny? It's Jenny. But have you ever met? But have you ever met? But have you ever met? 얼마 줘도 못해 circus shit. 포징 한 번에 만들어 mosh pit. They can't deal with me cause I'm priceless. You're a 샐러드 속에 내 DNA. Get out of my way. 바비가 저기가 되기 전에 Namestream blame tryna bust my bubble. 터뜨려봐 그럼 너 그 노래서만 나는 거야 Jenny. Keep shading. 예술 작품에 paid away frame it. I've slayed it and I've prayed it. Yes I'm guilty 잘 남겨 Jenny. Ooh, wanna rock with Jenny. Keep your head down, nails done like Jenny. I got him obsessed like Jenny. Like. I think I really like Jenny. Haters they don't really like Jenny. Cause they can never ever be Jenny. But have you ever met Jenny? It's Jenny. Like Jenny. Rock with Jenny. Keep your head down, nails done like Jenny. I got him obsessed like. But have you ever met Jenny? But have you ever met Jenny? It's Jenny. 책 제목 어떻게 지내요? 지은이 시그리드 누네즈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